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만나는 초대 손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위 몇 %가 누릴까 말까 한 성취와 정복의 위풍당당함이 아니라 늘 흔들리지만 소중한 것을 유지하려는 작고 평범한 애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비단 환자의 마음가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김도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백산 아래에서 자라 이제는 북한산 아래에 살고 있는 암경험자라 본인을 소개하는 김도미 작가는 사회학을 전공하며 사적인 불만에 공적인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에서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을 도왔고 여성 인권단체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투병 생활을 시작한 김도미 작가는 병원과 사회에서 암경험자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편견에 대해 비판하며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를 지필했습니다. 저자는 절대 안정이라는 신화와 선의로 포장된 통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암 경험자도 욕망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맥주 한 잔의 자유라는 표현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즐거움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김도미 작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보시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작가님의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 저한테 되게 각별한 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속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얼떨떨하네요. 그 얼떨떨함을 좀 떨쳐낼 겸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 작가님 목소리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굉장히 거창한 자기소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이미 길게 소개해 주셔서요. 저는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도미라고 하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암을 22년도 5월에 진단받아서 골수 이식으로 알고 계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암 경험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병이랑 그 암 경험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네, 좀 네.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부 인생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초대 손님께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게스트가 3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한 권을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저희는 최현숙 작가님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를 아마 주로 얘기를 할 텐데 다른 2권 이걸 골라주셨어요. 만년 동안 살았던 아이 그리고 검은 사슴. 이 2권도 잠깐 소개를 들을까요? 만년 네. 동안 살았던 아이? 굉장히 오래 살은 아이네요. 어떤 아이인가요? 만년 동안 살았던 아이라는 책은 나가노 하루라고 하는 이제 분께서 쓴 책인데요. 일본 작가죠? 네, 일본 네. 작가이고요.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네.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했었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영케어러 네. 였던 거죠. 이제 어머니께서 조현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환청이라던가 환시라던가 이런 이제 그 망상 증세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증 조현병이셨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약을 먹었을 때는 보통은 컨트롤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사실 어른들도 이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이가 어머니를 건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네. 때마다 나가노 하루 씨는 나는 만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고 황금의 몸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되게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어른스럽게 능숙하게 헤쳐나가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었던 네. 작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양극성 장애를 네. 가지게 돼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일부가 이 나가노 하루라고 하는 작가가 영케어러로서 겪었었던 어려움에 집중한 책이라면 그 뒤는 이제 본인이 정신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 네. 그걸 이제 재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글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천사를 써주셨던 돌봄 관련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기현 작가님 말씀을 좀 인용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돌봄이 한 사람을 우그러뜨리는 어떤 압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네. 예, 그러니까 나가노 하루가 만약에 어머니의 돌봄에 대해서 혼자 그렇게 감당해야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인생이 이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제한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게 되거나 하는 네.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책을 좀 독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돌봐야 했었던 영케어러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폭력이라던가 그 어려운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년 동안 살았던 아이라고 자기를 이제 상상하는 그 씬 있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굉장히 회화적으로 그 장면을 그려내는데 묘사를 굉장히 예. 눈에 생생하게 예. 하셨군요. 상상만 해도 근데 막 이렇게 뭔가 울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저한테도 굉장히 콕 박혔었던 구절이에요. 아, 네. 맞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어린 나이의 이제 김도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응하려고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독한 유년을 보냈던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읽고 싶습니다. 저는 조기현 작가님 책을 읽었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영케어러라는 말도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는 줄 알아가지고 조기현 작가님 책을 읽다 되게 놀랐습니다. 조기현 작가님이 이제 영케어러라는 그렇죠. 말을 이제 많이 맞아요. 뭐 알린 셈이고 아버님이 치매이신 예.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치매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읽다가 이렇게 이 과정이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 뭐가 뭐 주민센터 가가지고 되는 게 뭐 없고 막 되게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근데 조현병은 또 다른 영역일 것 같은데 만 년 동안 살았던 아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검은 사슴은 이건 또 작가님의 유년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요? 검은 사슴 한강 작가님 소설이잖아요. 한강 작가님 소설인데 검은 사슴의 배경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향이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딘가요? 네, 저는 이제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해서 네. 그 전국에 있는 탄광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하는 네. 그 정책이 시작될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폐광들이 되고 그 동네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탄광촌에서는 뭐 개도
뭐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고 하는 시절은 완전 옛날 일이고 한창 석탄을 저희가 많이 쓸 때 예, 일이고. 그럴 때 일이고 제가 이제 맞닥뜨린 어떤 유년의 청소년기의 도시 풍경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점차 네. 이제 인구 소멸의 지역이 되어 가고 모두가 이 사방팔방 놓인 고갯마루를 다 넘어서 도시로 이제 빠져나갈 특히 이제 저 같은 청소년기를 보냈었던 사람들은 더 그렇죠. 이제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이제 빠져나가야 하는 그렇게 이제 좀 횡댕그러니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 고향인데 한강 작가님 소설에서 이제 그려지는 폐광지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혹은 탄광 지역에서 탄광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가혹하고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검은 사슴이라고 하는 제목이 소설에는 검은 사슴에 관한 설화적인 존재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검은 사슴은 중국에 있는 이제 전설 같은 거래요. 근데 그거를 한강 작가님이 이제 차용해서 이제 소설 속의 어떤 존재로 만든 건데 그 검은 사슴은 한강의 검은 사슴은 이제 갱도 탄광의 네. 갱도 안을 돌아다니는 뭔가 사슴 좀 무섭게 생긴 사슴 같은 존재.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 예,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이 검은 사슴이 겪는 일과 탄광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아프게 되신 분들 혹은 일자리를 점차 잃게 되시는 분들 혹은 점점 이제 쇠락해가는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좀 겹쳐진다. 그러니까 그 검은 사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은유처럼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설로서 재현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저는 광부의 딸이 아닌데도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세 권에 대해서 다 막 애정이 막 뚝뚝 묻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세 권 들었을 때, 이거 세 책 다 너무 좋겠는데? 너무 얘기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뭐 결국에는 그냥 최은숙 작가님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골랐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작가로서 활동 중인 분이고,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독자와의 만남 행사 같은 데 가면 네. 뵐 수도 있고, 이분이 다음 책은 어떤 걸 쓸까 하면서 이제 기대도 할 수 있고, 나랑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나라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좀 뭐 뭔가 묘한 느낌이 드나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난 조지 오웰이랑 도스토옙스키가 좋아 하는 거랑, 김동미 작가님은 최은숙 작가님이 좋습니다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걸까요? 이게 결국에는 취향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삶과 몸을 좀 밀고 나가면서 쓰인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쉽다라는 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쉽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좀 더 동시대성을 가지고, 네. 그리고 나와 어떤 조건이 다르지만 또 얼마간은 비슷하게 겹쳐져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화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고르고 나니까. 작가님이 쓴 책도 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최연숙 작가의 에세이집, 그러니까 물론 구술생의 기록집들도 굉장히 좋지만 네. 에세이집을 좀 애껴 읽는 네. 책이 된 것 같아요. 네. 최은숙 작가님을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시거나 그냥 뭐 북토크에서 보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대화도 나누셨나요?
제가 최연숙 작가님을 작가로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회운동을 하시고 이런 활동가로서는 이제 건너 알고 있는 이제 한참 이제 위에 분. 네, 대선배? 아니 뭐 제가 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진 않아가지고 대선배까지는 아니고 한참 이제 좀 어른 네. 같은 느낌인 분이었다가 작가 최연숙 이라고 인지를 하게 된 계기는 할베이 탄생이었어요. 네. 네, 그 할베이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대끼고 싶어하지 않는 그 대상과 기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그것도 굉장히 때로는 이제 좀 도발적인 질문도 던지고 그렇죠. 이렇게 막 무슨 한판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작가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마침 이 선생님께서 구술생애사 강의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봐야겠다. 아까 이제 잠깐 제가 탄광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또 광부 아내들 그리고 이제 그 탄광에서 그 탄을 골라내는 선탄부라고 하는 직업이 여성이 탄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갱도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 그래서 뱃일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그 분들을 되게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강의를 열어주셔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 작업을 그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걸 꼭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들었던 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제 책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한창 아프고 막 그랬을 때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때 사주시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다른 에세이와 뭐 이제 기록집들도 좋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딱 한 편의 이제 그런가요? 한 편의 에세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이제 쪼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이분이 쓰는 이제 이 글에서 느껴진 이분의 기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최연숙 작가지라고 느껴지는 딱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책이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때 인생책은 바뀌는 것 같고 뭐 날씨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책은 또 이렇게 다 열심히 읽고 너무 참 좋다 이래 딱 덮고 나서 좋았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책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내가 자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책을 찾자라고 이제 했던 책이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최연숙 작가님의 에세이집인데요. 이게 에세이가 연재를 했던 에세이를 모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편이 김도미 작가님이 계속 찾아보시는 굉장히 김도미 작가님께 강한 인상으로 남겨있는 그런 글이 있나 봅니다. 저희가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책 소개를 듣고 나서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연숙 작가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는 자신의 삶을 직시하며 돌아본 사적이고 정치적인 에세이집입니다. 동성애, 가난, 장애 등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영역을 직시하며 살아온 최연숙 작가가 두렵고 아프지만 똑바로 마주하며 걷어올린 삶과 깨달음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구술생애사 작가이자 소설가로 2000년부터 약 10년간 진보 정치에 몸담았습니다. 이후 요양보호사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노인 돌봄 노동을 하며 개인의 역사를 생생히 기록하는 구술생애사 작업을 해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홈리스 현장에서 활동하며 주로 늙음과 죽음, 빈곤에 대해 관찰하고 느낀 바를 글로 써오고 있습니다. 구술생이사 저서로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할배의 탄생, 할매의 탄생 등을 펴냈고 치매 노모 옆에서 하루하루 써내려간 산문 작별일기, 소설 황노인 실종 사건 등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최연숙 작가의 작업은 화려하게 조명받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외된 개인의 역사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도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작가님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네, 최연숙 작가님은 구술생의 전문 작가이시고요. 최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구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김도미 작가님의 전공인 사회학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제 소위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이제 권력과 자원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 어떤 굵직한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생애사가 결국에 지향하게 되는 거는, 가령 이제 범부라고 네. 불리우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국면들 속에서 갈등하고 혹은 무엇과 화해하고 혹은 또 싸우기도 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갔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또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거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사를 연구한다던가, 네.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어떤 현장성이라던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이대면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네. 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데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책이 나와도 네. 책이 나오면 보통 이제 구술생애사라는 게 아직 낯설었을 때 저런 사람 인생까지 책으로 내나 이렇게 약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고, 구술생애 연구를 하시거나 그 집필을 하시는 분도 이제 인터뷰 2를 찾아가면 나 같은 사람 얘기를 하면서 순사례를 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저는 작가님이 자기소개에서 조금 전에 이제 성우님이 해주신 자기소개에 나오는 그 구절 되게 좋았습니다. 사적인 불만에 공적인 이름을 붙이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셨다. 네, 그리고 네.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은 정말 100% 불만에서 시작된 불만으로 똘똘 뭉쳐서 이 불만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건 혹시 최연숙 작가님 수업에서 좀 배우셨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적인 불만을 공적인 담론이랑 연결하는 게 이게 훈련을 안 하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걸 훈련하면 사적인 불만을 다스리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적인 불만 다들 있잖아요. 다들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세상 탓을 하는 게 공적인 불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소주를 마시고 길거리에 가서 야, 세상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저 사람 사적인 불만을 되게 공적인 담론으로 연결시키고 있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뻔하게 이제 비겁하게 사적인 불만은 있는 거 알겠고, 거기 공적인 이유가 없는 건 알겠지만 넌 지금 공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사적인 불만에
뭔가 도피를 하거나 핑계를 대는 거잖아. 훤히 보여.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도 그렇고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도 그렇고 사적인 불만을 공적인 담론이랑 공적인 이름을 붙이는 게 어려운데? 남이 해놓은 걸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되게 공들여서 정교하게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다만 이제 최연숙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최연숙 작가님은 이 책에서 모성애, 뭐 네. 엄마로서의 죄책감, 네. 뭐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오롯이 느끼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감정조차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까지 사실 어떤 토대 위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최연숙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술생애사 그 강의를 들었을 때에도 되게 인상 깊었었던 말씀이 애도, 존엄, 이렇게 흔하고 좋은 말을 의심하라고 하셨어요. 꽤 파격적이잖아요. 네. 예, 굉장히 좋은 말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단어들이잖아요. 또 활동가들이 쓰시는 단어 중에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단어를 너무 오히려 쉽게 쓰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단어의 무게를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쓰고 있나? 이 단어들, 뭐 존엄이니, 애도니, 뭐 이런 뭐 사랑,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값없이 쓰고 있었던 건 관성처럼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휙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진 않았나? 다시 한번 단어의 의미를 좀 곱씹게 되는 계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시는데 이 작가님은 예, 본능적인 건 없어. 이것은 모두 어떤 사회 구조와 이 개인들의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모성애 같은 것도 죄책감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절절하게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을 하시는 건데 그 의심 감정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의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사회 속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역학들 속에서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라고 하는 걸 결국에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모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종의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고 이제 좀 거부감 느낄 분들도 계시죠. 예. 모성이라는 게 어떻게 신화냐, 그게 어떻게 사회가 만드는 거냐 할 텐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본능적으로 옷을 벗고 길거리에 나가면 되게 부끄러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저는 아마 본능적으로 부끄럽겠죠. 누가 길거리에서 제 옷을 벗기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옷을 입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어릴 때 이렇게 벌거벗고 뛰어다닐 때 어른들이 여기서 옷 벗고 그러고 뛰어다니면 안 돼. 이거를 분명히 제가 20년은 아니고 한 10여 년 듣고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옷을 벗으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옷을 입히게 했던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모르는 채로 받았던 어떤 사회의 압력들, 옷을 입게 하는 구조들, 그리고 그 구조도 이제 촘촘히 이때 이런 옷을 입으면 부끄러워. 네. 옷을 다 벗는 게 아니라도 삼각 팬티를 입고 광화문에 가면 부끄러워. 이런 게 그런 구조를 막 생각해 보면 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천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추천곡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최연숙 작가님의 이제 이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최연숙 작가님과 또 어울리는 노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예, 최연숙 가사가요. 작가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고요. 예, 그냥 멋대로. 여쭤보진 않았어요. 예, 나중에 알게 되시겠죠? 네. 예, 그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듣겠습니다. 네, 최연숙 작가님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편, 네. 네, 뭐 다 좋지만 그 중에 한 편이 너무 좋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제목이 길어가지고 네. 제가 책을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지만 제목은 외우지 못한다. 예, 제목이 두 줄이거든요. 아, 예. 네, 이해합니다. 두려움과 혐오를 티내지 않고 감춰서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날에 대한 되새김질.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최연숙 작가님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만나는 노인분들이라던가 네. 홈리스 네. 분들, 이제 구줄생애를 기록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또 홈리스 야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함께 어울렁더울렁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최연숙 작가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르는 노숙자 한 분을 마주쳐요. 노숙자 같아 보이는 분이 정확하게 그렇죠. 네, 예. 걸어오는 거죠. 맞아요. 네.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을 마주쳐요. 그분이 네, 그분은 남자분이시고 그분은 남자분이시고 그 남자분이 말을 걸려고 네. 하죠. 그 최연숙 작가님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뭔가 영어를 물어본 것도 같고요. 아무튼 최연숙 작가님은 그때 결론적으로 피했습니다. 네. 이 노숙자 같아 보이는 분을 피했고 옆에 그 뒤로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맞아요. 지나가고 그 옆에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네. 상황에서 최연숙 작가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제 그 사람을 노숙자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어떤 행색이 남루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은 목소리가 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목소리가 좀 맑은 음색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노숙자에 대한 혐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성찰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노인, 어떤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기꺼이 어울리는데,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삶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정의롭고 생태적인 삶이다. 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현실의 무작위의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피했구나. 그래서 내가 피함으로써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내 뒤에 따라오고 있었던 여학생들에게 떠넘긴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사실 이제 스스로를 까발리고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는 멀었다라고 굉장히 순순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글이 이제 끝나거든요. 저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저는 아마 그 정도 성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겪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 한 일주일 안 씻은 것 같은 이렇게 남성분이 중년 남성이 타서 약간 좀 불안한 행색으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 또 지하철에서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몸에서 정말 아드레날린이 솟아요. 그쪽을 계속 경계를 하게 되고
저 아저씨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저는 가끔 다른 칸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최윤숙 작가님이 처한 상황도 지하철은 아니지만 좀 네. 비슷한 상황이죠. 저기서 네. 이렇게 걸어오게 되면 점점 모습이 보이는데 점점 그렇다고 뭐 뒤돌아서 도망치긴 좀 그렇고 예. 아 지나가는데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려고 하고 뒤에 여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쫙 긴장하게 되죠. 근데 최윤숙 작가님은 그 상황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일이 또 홈리스를 상대로 가르치고 홈리스와의 연대라든가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정작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뭐 그런 성찰을 하셨는데 이게 김도미 작가님께 그렇게 와닿은 이유는 뭔가요? 저도 말씀하신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최연숙 작가님은 표리부동한 걸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선을 정말 못 견디시는 것 위선을 같아요. 정말 못 견디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야 혹은 나는 이렇게 표리부동해 나 아직 멀었어라는 말이라도 꺼내셔야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어떻게까지 저렇게 신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 내가 말하는 만큼 행동도 따라가는 언행이 일치되는 멋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화도 나고 역정도 나고 그래서 좀 자기 합리화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대쪽같이 여태까지 이제 어떤 빈곤 상황이나 노년기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주거 불안정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이제 부대껴 온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본능적이다 싶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 같다. 네, 그 어떤 표리부동함을 그리고 그런 본능적인 자기보호 본능 아마도 이 본능조차 싫어하시겠지만 자기 보호를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 그거를 되게 잘 살펴보시고 직시하시고 그게 이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순간 두려웠고 어떤 혐오감을 느꼈고 내 안에 편견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오는 갈등, 흔들림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그 상태를 견디는 나의 부조리함, 나의 표리부동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견디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멋지고 좀 멋지다? 배워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소설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근데 최윤숙 작가님 글 참 맛깔나게 잘 쓰시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리고 와, 이걸 이렇게 두세 쪽에 걸쳐가지고 쓰시는구나. 되게 이렇게 읽는 사람도 약간 심장 박동 빨라지게 잘 쓰시고 이제 그 상황을 되게 잘 생생하게 묘사를 잘 하신 다음에 반전도 있습니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이 노숙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노숙자가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 행색이 추레한 분이 뭐 물어보시려는 것도 되게 뜻밖의 걸 물어보셨고 그리고 뭔가 약간 좀 이상하게 뭐 뭔가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희가 막연히 우려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분도 노숙자가 아닌가 보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반전도 있고 서스펜스, 반전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주는 어떤 교훈이랄까 거기서 이제 어떤 시선이 그 사건을 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 자신한테 돌아와가지고 성찰을 안겨주니까 약간 좀 짧은 소설인데 되게 잘 쓴 소설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하여튼, 네.
저희가 이 책을,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를 김도미 작가님 덕분에 읽으면서 굉장히 참 생각도 이렇게 대쪽 같으신 분이 글도 맛깔나게 잘 쓰시네 이렇게 했는데, 김도미 작가님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서 한 말씀이 되게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네. 저희한테 메시지로 주셨던 부분 중 네. 일부인데요. 여성들이 나는 어떠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면 최연숙 작가님처럼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인, 질병, 죽음, 빈곤 현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짝 붙어서서 기록하는 한편 그러한 자신을 통렬하게 파헤치는 기세를 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읽고 나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는데, 아, 이분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책을 안 읽은 분께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상황에서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고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사실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네.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외형상으로나 혹은 이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점점 노년이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늙는 것도 싫고, 늙은 타인을 보는 것도, 네. 마주하는 것도, 섞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이제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일종의 뭐 세대 갈등이라고 한다면 세대 갈등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런 이제 꿈들을 꾸게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네. 무해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일단 멋있잖아요. 그냥 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네. 멋대로 사는 사람 너무 자기 멋있고, 의지대로 사는 사람. 예, 세속적인 어떤 삶의 성공, 그러니까 네. 생애 주기마다 이 사람은 이 나이가 들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단돌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분이고 애초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애 주기마다 뭘 해야 된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뭘 해야지라고 하는 통념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어떠한 상상되는 특질들, 네. 그런 어떤 특질들까지도 그냥 둘 다 너무 통쾌하게 배반하면서 사시는 네. 분이고, 그걸 글로 담아내는 분이기 때문에 좀 제가 담고 싶다. 물론 담지는 못하겠다. 저는 좀 간도 작고, 저는 되게 이분 작가님은 굉장히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투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농담으로 저는 굉장히 권력에 순응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싸우는 거 너무 싫고 무섭고, 다만 이제 담고 싶다. 네, 그 정도. 저희에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님. 네, 저희가 닮으려고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책을 읽으면서 그래, 노년에 돈이 좀 많은데 의지대로 못 사는 거보다 네. 돈 없어도 의지대로 사는 게 훨씬 멋있다.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라는 제목도 생각이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무슨 뭐 영화 대사라고 들었습니다. 디아워스 대사라고 들었는데, 저는 영화는 못 봤는데 삶을 똑바로 마주한다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작가님은 좀 제목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를 읽으면서도 삶을 똑바로 마주하는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그러질 못해요. 가끔 막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삶에 이제 제 삶도 그렇고 남의 삶도 그렇고 세상도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시선을 돌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소화를 못 하겠어서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세상이 제 뜻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럼요. 아름답지도 않고 뭐 착한 사람이 보답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거꾸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제 모습도 거기에 그 세상의 제 모습, 저의 안 좋은 부분도 세상에 그렇게 거꾸로 가는데 기여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그렇게 통렬하게 직시를 못 하겠는데,
삶을 똑바로 마주하면 뭐가 좋은가요? 왜 삶을 똑바로 마주해야 되나요? 그게 왜 멋있나요? 그게 왜 멋있나요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왜 똑바로 마주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모두가 삶을 똑바로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 또한 똑바로 마주 보는 사람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싶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모두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유하면서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인데 다만 이제 어떤 사건들은 내가 언젠가는 똑바로 마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좀 약간 신용카드 영수증처럼 나중에 예, 연체료가 붙어서 날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예, 좀 없었던 시절로 돌이키고 싶은 네. 어떤 일들, 네.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일들, 이 인생에 일어나면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치워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네. 몇 번은 외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현숙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자신의 과거, 현재에 대한 재해석, 네. 예.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제 이야기해왔었던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말씀처럼 예,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고요. 기세가 필요합니다. 예, 기세가 또 막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힘내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힘 말고 힘내라고. 그래서 그냥 힘 말고 힘이요? 힘. 힘? 약간 콧방귀 끼듯이 아니면 그냥 힘 안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힘내라 힘. 힘 정도는 낼 수 있죠. 네. 힘이 안 날 때도. 네, 뭐 그렇습니다. 작가님과 벌써 1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를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일까? 최현숙 작가님이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들으실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김도미 작가님이 쓴 책 가지고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내일 2부에서 김도미 작가님 책 관련해서 근데 이 책도 삶을 똑바로 마주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랑 이어질 겁니다. 김도미라는 사람 책을 내일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도미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